뭐 저도 행정학을 공부하고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를 여러 군데 많이 다니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제 그 많은 생각들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1년에 10여 차례씩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글로 쓰기도 하고 또 가끔 이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경험했던 그런 그 내용들, 책에 있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국내외를 갖다 이제 그 다니면서 보았던 그런 얘기들을 갖다 이제 그 전달해 드리는 그런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말씀드릴 주제는 이 도시개발과 지방정부에 관한 그런 그 이야기를 갖다 이제 그 이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릴 그런 얘기는 이제 그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을 비교 관점에서 이제 그 좀 많이 그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에서 이제 그 가장 관심을 가지는 그런 개념이 발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지역을 어떻게 이제 그 발전시킬 것이냐라는 발전이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좀 그 풀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발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좀 느리는 쪽에 이제 그 좀 많은 그런 초점을 갖다 이제 그 부여해 왔고요. 그렇지만 발전이라는 것이 꼭 느리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좀 알뜰살뜰하게 이제 아끼고 절약해 가면서 줄여가면서 발전을 모색하는 뭐 그런 방안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발전이라고 얘기했을 때 좀 서구적 관점에서 양적으로 발전하는 거에 너무 익숙한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만, 오늘 얘기를 통해서는 비서구적인 관점, 그 환경 친화적인 줄이는 발전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자면 이 두 가지를 좀 합치면 요즘 분위기로 얘기하면 나누는 발전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 발전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발전이라는 개념이 영어로 얘기하면 development라는 말로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표현하는데요. 이 발전이라는 개념에도 이제 그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좀 개발이라는 그런 쪽으로 디벨롭먼트를 갖다 번역하기도 하고 발전이라는 그런 의미도 이제 그 번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 주목해 봐야 될 그런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개발이라는 것은 좀 수동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로 쓰이냐 그러면은 좀 낙후 지역을 갖다 이제 개발한다라는 그런 의미, 좀 어떻게 보면은 못 사는 지역을 갖다 이제 누군가가 좀 인위적으로 도와줘서 발전시키는 지역 주민의 능동적 역할보다는 좀 의존적인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발전이라는 것은 그런 수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포괄적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것까지를 포괄하는,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이고 한 발전을 갖다 이제 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주체 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 자기 나름대로의 주체성이 있는 발전을 갖다 이제 그 모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시대에 맞는 발전의 개념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누가 시켜서 우리가 이제 이 남이 부과된 그런 목표를 따라가는 식의 그런 발전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발전을 갖다 이제 그 제대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좀 속도는 느리지만 우리한테 정말 유용하고 우리 생활에 그런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전, 뭐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는 뭐 도시 개념으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면 이 좀 공동체를 보존하고 지역 사회가 중심이 되는 그런 슬로시티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논산이라는 도시는 제가 볼 때 슬로시티 얘기에 그렇게 썩 부합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슬로시티라고 생각하면은 뭐 저기 완도 앞바다에 있는 청산도 같은 그런 곳들이 이제 그 슬로시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리산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던 단양이라든가 영월 같은 데는
말 그대로 발전의 목표로 국제 슬로시티에 지정받아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생태적인 그런 측면을 갖다 부각시키는 발전, 그런 얘기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얘기하자 그러면은 뭐 우리가 발전이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얘기는 뭐 지금 논산역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택시 타고 오면서 봤습니다만 되게 구도심 같은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돼 있고 택시도 빙글빙글 돌아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쫙 밀고 좀 멋진 역 주변에 이제 이 고층 아파트 단지를 갖다 개발해서 부동산 가치도 높이고 뭐 이런 발전,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도시 재개발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런 발전을 갖다 이제 도시 재개발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하는데, 그거와 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재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뭐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또 불편한 것들은 부분적으로 이제 바꾸는, 고쳐서 사는 도시 재생이라는 얘기 같은 것들이 최근에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도 기로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추세하에서 봤을 때 재개발에 의존할 것이냐 아니면 재생할 것이냐라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주민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되겠죠.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이제 우리한테 적합한 그런 모델을 찾으려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이야기다. 이것이 이제 오늘 강의의 가장 큰 포인트들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외 유사 사례들을 갖다 이제 폭넓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사례도 좀 말씀을 드리고 해외 사례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해외 사례에도 뭐 양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사례도 있지만은 좀 질적인 줄이는 발전을 갖다가 추구하는 사례도 균형 있게, 사실 발전이 너무 편향되고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균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 얘기를 갖다 이제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시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관련되는 얘기들을 좀 부연해서 설명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론적인 얘기를 갖다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지역의 발전, 문제를 푸는 그런 시각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주 거시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좀 미래를 갖다 이제 조망하는 그런 망원경의 관점 같은 것들도 이제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내부의 아주 조그만 그런 얘기들, 동네 문제 같은 것들을 갖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현미경적인 그런 문제 해결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거시와 미시, 망원경과 현미경을 갖다 이제 결합한 그런 형태의 일종의 뭐 여러분들 요즘 쓰시는 다초점 렌즈 같은 그런 신축적인 그런 시각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 우리 주변에 이제 이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 사과와 사과를 비교해서도 더 맛있는 사과를 갖다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갖다 이제 얻을 수도 있고요. 뭐 사과와 바나나, 뭐 사과와 배,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을 비교해서 이제 좀 색다른 그런 혼합 모델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비교 같은 것들도 이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교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좀 논리라든가 이 방안이라든가 뭐 솔루션이라고 얘기하죠. 해결 방안 같은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조그만 거지만은 지역에 의미 있는 그런 해답을 갖다 제공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조그만 문제지만은 이것이 뭐예요? 전국적으로 다 통용이 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이고 아주 큰 그런 파장 있는
그런 결과 같은 것들도 이제 도출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교 논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그만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고 아주 큰 이론을 갖다 이제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 그런 고민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하다 보면은 많은 그런 해결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국내외 사례를 갖다 많이 말씀드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국내외 사례를 보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가 정면 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우리한테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는 반면에 또 뭐예요? 실패한 사례를 갖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저런 남들의 실패를 갖다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은 크게 정면 교사하는 일과 반면 교사하는, 여러분들도 이제 사시다 보면은 주변으로부터 배우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좋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지만 나쁜 것에서 이제 좀 교훈을 얻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들을 갖다 이제 엮어서 이제 이야기를 갖다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수 생활을 갖다 이제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저도 해외를 그렇게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해외 여행을 갖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한 50을 앞두고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부터 이제 제가 5년 전에 유럽을 처음 가봤어요. 그럴 정도로 해외에 이제 가본 경험이 저도 일천합니다만 책으로는 물론 많이 봤죠. 근데 다녀보니까 의외로 많은 것들이 이제 보이더라. 내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자극을 국내외 여행을 통해서 그게 단순 여행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업무차 간 그런 방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교훈을 갖다 이제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국내외 여행을 통해서 이제 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갖다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논산이라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그런 솔루션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 중에서 굿 거버넌스라는 얘기를 갖다 이제 강조하려고 해요. 이 굿 거버넌스라는 것은 우리한테 정말 유용한 보약 같은 그런 해결책들을 갖다 이제 찾아낸다라는 거죠. 국내외 비교를 통해서 논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보약 같은 솔루션을 갖다 이제 찾아내는 것이 오늘 강의의 이제 목적인데요. 솔루션을 가지고 전파로 이 여행을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공자라는 분을 갖다 이제 소개하면 이분은 춘추 전국 시대에 자기가 만든 굿 거버넌스, 쉽게 얘기하면 자기만의 통치 철학이라든가 솔루션을 전파하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이제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배우러 다녔다라기보다는 자기가 만든 해결책을 갖다가 이제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그런 견문이라든가 지식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넓히는데 유럽에서는 그랜드 투어라고 얘기해갖고 인접 나라를 갖다 이제 순회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견학도 하고 토론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 버스 대절에서 여기 같이 이렇게 쭉 순회하는 여행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연수 같은 것들도 이제 떠나시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배워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낭비적으로 되고 있어서 이 언론에서 가끔 논란이 됩니다만 의외로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아이디어가 많은 젊은 청년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하면서 무역도 하고 책도 쓰고 돈도 벌고 여행 중에 이제 유명한 그런 얘기가 이제 쥘 베른이라는 학자가 쓴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뭐예요? 나도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한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견문을 넓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청년 같은 경우에는 80일간의 거래일주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가 80일 동안 세계를 다니면서 개인 무역을 한 거예요. 여행 삼아 장사도 하고 돈도 벌어가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책들을 갖다 이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내 사례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소개를 갖다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사례라는 것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틀에 박혀 있다라기보다는 좀 현장감이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실제 얘기니까 사례라는 것은 이제 아주 구체적인 실제 얘기를 갖다 이제 소개를 갖다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강연 다니면서 많이 얘기하는 그런 사례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싱가포르 사례예요. 싱가포르 사례. 이거는 제가 싱가포르 행정이 되게 경쟁력이 높다라고 이제 하고, 뭐 깨끗하고, 뭐 이제 유능하고, 뭐 여러 가지 높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싱가포르 공무원 교육원에서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가 공무원 교육 교재를 쓰는 책을 제가 국내에 번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역동적 거버넌스라는 그런 책인데, 이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싱가포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를 갖다 소개한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싱가포르가 이제 도시 문제를 갖다 이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의료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뭐 물이라든가 리조트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아주 골치 아픈 문제들을 갖다가 잘 해결을 해갖고 이제 이 문제를 풀었던 그런 사례들을 수십 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성공 사례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책으로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몇 가지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구 사례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아시아에서 우리랑 경합하는 좀 앞서 나가는 나라가 일본이랑 싱가포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례, 특히 도시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에서는 일본이 요즘 여러분들 농촌에서 많이 이 경험하시지만 이 고령화가 심각하거든요. 일본 우리보다 이제 베이비붐을 먼저 경험하다 보니까 고령화가 심해요. 그리고 뭐 수도권이라든가 이제 도시화가 이제 너무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까 뭐 이 시골 마을들은 뭐예요? 소멸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걸 지방 소멸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가장 먼저 소멸될 지역은 뭐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북 경산 옆에 있는 의성군이라는 데가 이제 소멸 1순위로 이제 TV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되게 이제 일본도 그런 데가 많아요. 그리고 일본은 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보다 규모가 더 작아요. 쉽게 얘기하면 일본은 읍면동 자치에 거의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50년대 최초로 지방자치했을 때는 시군구 자치가 아니라 읍면동 자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면장님 이 고무신 선거운동하고 뭐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작다 보니까 실제로 거의 뭐예요? 공동화되는 그런 마을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방 소멸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자구책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자구 노력을 지방 창생이라고 해요. 일본 말로 얘기하면 지방 창생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망가져가는 마을을 갖다 어떻게 되살릴 것이냐라는 그런 쪽에 이제 초점이 부여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 학교, 뭐 그다음에 문화시설, 역, 뭐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 갖고, 우리로 치면 이제 도시재생 같은 그런 얘기들이에요. 한국에서 도시재생 한다라고 얘기하면 일본의 지방창생과 같은 그런 얘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갖다 이제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좀 고민해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과정에서 국내에 소개됐던 뭐 유명한 그런 일하는 압축도시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가 됐어요. 이 압축도시라는 건 뭐냐면, 논산에도 뭐 지금 여기 중심부에 그런 시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면 단위의 그런 외곽 지역 같은 것들이 있는데, 좀 중심으로 좀 몰자라는 거죠. 특히 논산은 뭐 좀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만, 뭐 의성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부여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면 단위의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제대로 제공해주는 뭐 사회 공공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는 뭐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으로 갈수록 오히려 뭐예요? 수도 요금 같은 것들이 더 비싸지는 그런 그 문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 부여에 있는 면에 수도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1인당 관로를 한 20m, 30m씩 깔아야 돼요. 근데 서울에서는 1m도 안 깔아도 뭐예요? 1인당 1m를 안 깔아도 수도 서비스가 가능하죠. 그리고 또 뭐 관로가 길면은 가다 펑크 나가고 누수도 많이 되고 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그 이 좀 압축적인 그런 것들, 이건 좀 효율성 얘기죠. 또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그런 이 특수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갖다 이제 어떻게 좀 찾아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싱가포르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그러면 훨씬 좀 나아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것보다는 남들이 한번 해본 거를 가져다가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위험 부담이 덜하죠. 뭐 여러분들도 새로운 뭐 꾸찌뽕을 갖다가 뭐 농사를 짓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부터 하다가 이 농사를 망치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하는 거 이렇게 봐가면서, 그 다음에 그게 뭐 그 판로라든가 농산물에 이런 것들도 좀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성공리에 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아무리 농사 잘 져도 못 팔아서 뭐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판로까지를 고려하는 그런 대안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런 관점에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갖다 이제 끌어가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를 갖다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 이제 하면은, 이 발전이라는 것이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거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양적인 발전이라는 것은 GDP 개념이에요. GDP. 지역 같은 경우는 GRDP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역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갖다가 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화폐 가치로 이제 지역의 생산량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GRDP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수치화를 하게 돼요. 그거는 우리 지역의 양적인 그런 이 성장을 갖다가 대표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GRDP가 높다고 해갖고 꼭 시민들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이 여러 가지 GDP 개념 속에는 좀 불필요한 그런 거래 비용이라든가 소송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되는데, 뭐 병원, 뭐 아파서 병원 간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가사노동이라든가 환경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빠져요. 그 다음에 공동체 화합이라든가 이런 비용 요소 같은 것들, 아끼고 절감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배려 내지는 고려가 안 되다 보니까 GDP가 진정한 삶의 그런 질을 갖다 이제 알려주기는 좀 어려운 그래서 뭐 1인당 GDP가 지금 우리 3만 불이 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일단 빈부격차가 있긴 합니다만 3만 불이 넘었는데 나한테 내가 정말 3만 불 시대에 맞게 풍족하고 행복한가라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치에 급급하기보다는 나의 그런 삶의 안위와 관련된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성장이라는 그런 양적인 개념 외에 질적인 그런 변화, 삶의 질, 뭐 양이 아니라 질을 중시하는 그런 쪽의 발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느끼고 계시겠지만, 기존에는 뭐예요? 양적으로 좀 공무원들이 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막 새마을운동하고 뭐 도시화하고 뭐 좀 개발 중심의 그런 이 발전을 갖다 추구해 왔는데, 앞으로는 뭐예요? 좀 지역 주민들이 뭐예요? 좀 편하게 살게끔 좀 복지 서비스도 좀 늘리고, 그래서 요즘 시골에 가면 면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갖고 뭐 이 많은 그런 노인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 같은 것들을 갖다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복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문화 같은 것들, 도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요즘은 뭐 사실 뭐 좀 환경적으로 좀 깨끗하고 좀 먼지 좀 덜 나고 그 다음에 더럽지 않은 그런 주거 여건에 이제 있기를 바라는 뭐 그런 생태적인
그런 측면들을 갖다가 이제 강조하는 그런 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양과 질의 그런 병행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다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제가 쓴 책 제목입니다. 제가 쓴 책 제목인데 책 제목이 공공파이 만들기라는 그런 이 제목이에요. 근데 이 파이 만들기라는 그런 개념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국가가 됐던 지역이 됐던 뭐 경쟁력을 갖다 이제 높여야 되는데 그 경쟁력을 높인다라는 개념이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것, 양과 질과 격이 삼위일체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양적인 발전, 질적인 발전, 그 다음에 품격 있는 발전,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파이 만들기라는 말로 좀 은유적인 표현을 했어요. 은유적인 표현을 했는데, 파이를 만드는 방법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뭐예요? 뭐 양적으로 좀 풍족해야 되겠죠. 그거는 파이 키우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얘기지만, 파이를 먼저 키우자라는 것은 덩어리를 먼저 양적으로 좀 키우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큰 덩어리를 좀 나눠 먹자라는, 나누자라는, 파이를 나누자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게 되면은 그냥 먹는 것도 좋지만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뭐예요? 좀 예쁘게 생기고 좀 잘 다듬어진 그런 파이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파이 다듬기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파이를 만드는 방법엔 3가지가 있는데, 파이 키우기, 나누기, 다듬기. 요걸 이제 이 파이 나누기란 말로 이제 제가 표현을 했고, 요즘 워낙 공공성, 사회적 가치 이런 말이 유행을 하고 이제 좀 대세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제가 효율이라는 것보다는 좀 우리나라에 필요한 큰 화두는 공공이라는 그런 의미, 다수가 같이 공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공공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 만들기라는 책을 갖다 썼는데, 이 책은 어떻게 썼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외를 갖다가 막 국내외를 누비면서 우리한테 교훈이 될 만한 것들을 갖다가 제가 포착해 온 책이에요. 홍콩 가서, 싱가포르 가서 마구 포착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글로도 쓰고 칼럼으로도 쓰고 이제 모아서 책으로 이제 낸 그런 건데, 여기 제목을 보면 뭐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보약 같은 그런 솔루션을 갖다 찾기 위해서 뭐예요? 3개를 누빈 거예요. 3개를 누벼서 이제 것들을 갖다 이제 찾아봤다.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 행복이 중요하죠. 행복이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행복을 갖다 이제 중시하는 단계로까지 이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이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행복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선진국들의 그런 행복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공 서비스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 복지 서비스라든가 보건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완비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선진국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예요? 그런 이 서비스의 수준보다는 좀 심리적인 수준,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런 서비스의 그런 거보다는 난 개인적인 만족이 중요하다. 내가 얼마나 만족하다라고 느끼는가라는 그런 개념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이 나라가 양적으로는 좀 발전한 나라긴 하지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경제력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질이라든가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행복 수준 같은 것들은 좀 낮게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뭐 155개국을 봤는데 한 55위 정도 되더라라는 뭐 그런 거.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뭐 여가나 공동체의 가치 같은 것들, 뭐 특히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삶을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돈을 잘 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잘 교류하고,
그다음에 뭐 너무 뭐 비교하지 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요건들을 갖다가 구비했을 때 이제 행복해진다.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행복도가 높은, 심리적인 행복도가 높은 그런 나라는 히말라야 산맥 아래에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 원래 이게 불교 국가다 보니까 이제 욕심, 무력이 비우는 그런 생활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줄이는 생활, 뭐 비우는 생활, 뭐 법정 스님 뭐 일화 같은 거 보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삶을 갖다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좀 작은 거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같이 좀 봐야 될 만한 그런 얘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기 시장님을 비롯해서 뭐예요? 행정이 좀 제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이 행복하기 위해선 행정이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싱가포르 공무원들의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기존의 행정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명령 지시적인 행정이었어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한 행정은 이렇게 하세요. 통일벼 심으세요. 뭐 이런 식이죠. 새마을운동 하세요. 이런 명령 지시적인 그런 행정을 하다가 두 번째로 넘어가서는 좀 효율적인, 좀 아끼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그런 행정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많이 해왔어요. 그러다 최근에는 이제 뭐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행정을 갖다 이제 그래서 요즘 행정의 패러다임도 뭐예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추세의 변화고 여러분들이 결국 시정에 만족을 해야지만 그리고 시정에 공감을 해야지만 이 논산시의 그런 이 존재의 같은 것들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뭐 논산시가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잘 굴러가야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만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야지만 편안해지겠죠. 국민들이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잘해야 돼요. 결국 튼튼한 정부가 이제 구비가 돼야지만 국민이 편안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그런 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이게 논산시가 됐던 정부가 됐던 이 공공부문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좀 겸손해야 돼요. 이제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이나 대통령이 겸손한지 오만한지 다 압니다. 그래서 좀 정부가 뭐예요? 솔직하고 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총선이나 대선할 때 찍어주겠어요? 겸손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이제 첫 번째가 있고, 결국 말이 통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는 청렴해야 되겠죠. 이게 부정부패를 저질러서는 또 제대로 된 정부라고 할 수가 없겠죠.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부정부패 단속 같은 것들 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물이 너무 맑은 고기가 안 논다라는 그런 이 격언 자체가 좀 청렴하지 못한 문화를 갖다 이제 대표하는 그런 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게 서구에 비해서 좀 동아시아 이쪽은 좀 약간 뭐예요? 불투명해요. 불투명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부패가 생겨날 가능성이 이제 커진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지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생중계로 자기 집무실을 갖다가 인터넷에 오픈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시장님도 있고 지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뭐예요? 민원실에 시장실을 갖다가 이제 입구에 배치해 놓고 투명 유리로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여담으로 얘기하면 유럽, 특히 북유럽 사람들은
밤이 돼도 거실에 커튼을 치지 않는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그 생활 자체가 되게 투명하고 모든 것들을 갖다 이제 그 공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생활에 이제 이 배에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좀 이 아시아 국가 전통은 좀 그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좀 밀실에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던 그런 전통이 있어갖고 투명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부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적정해야 된다. 영어로 얘기하면 right sizing이라고 얘기해요. right sizing. 뭐 너무 이 업사이징 돼도 안 되고 너무 다운사이징 돼도 안 되고 적정한 그런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좀 그 똘똘해야 돼요. 스마트해야 돼요. 그 요즘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뭐 그 정부가 똘똘하지 않으면 AI한테 이제 행정 업무를 갖다 넘겨줄 그런 그 판이 됐어요. 그 무능한 고위 이 행정가들이 결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뭐 AI에 의존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가자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부가 하는 일은 신중해야 돼요. 그 아무리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대안이라도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갖다 이제 줄이기 위한 신중한 그런 정부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표방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런 행정의 이상적인 모습을 갖다 이제 요즘에는 협치라는 말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굿 거버넌스, 이 거버넌스라는 얘기가 이제 보통 협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부의 이미지는 독불장군 이미지가 강했죠. 모든 것들을 밀실에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같이 공개하고 타협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직까지 타협 문화가 뭐 우리 문화가 타협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좀 타협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타협의 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것들이 되겠고, 그리고 이거를 좀 넓게 보면은 뭐 그냥 타협이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에 맞는 그런 문제 해결 규칙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찾아간다라는 그런 좀 유용한 제도나 관행을 갖다 이제 다 포괄하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한테 적합한 제도, 우리한테 맞는 뭐 여러분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뭐 단일 패션의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이 세계화 시대라는 것은 아주 멋진 그런 이 뭐 시대고, 이 전 세계가 뭐 일일 생활권이 되고 이제 동일한 그런 뭐 스타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데, 그걸 비유하자라고 얘기하면 어떤 학자가 이렇게 비유했어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이 단일 패션이 있는데, 그거는 일종의 황금 구속복이다. 아주 멋지지만 뭐예요? 내가 거기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계화가 요구하는, 우리 이 지역에 사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런 아주 이상적인 그런 표준 모델을 만들어 놓고 뭐예요? 거기 옷에다가 본인을 끼워 맞추라는, 일종의 황금처럼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옷인데, 내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는 그런 단일 패션의 시대를 갖다 이제 우리가 세계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썩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일 패션보다는 지역마다 특색 있는 그런 다양한 패션 같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발전 전략,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찾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갖다 이제 해야 되는데, 보통 유럽 국가들은 좀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이 있는데, 영미 국가는 좀 상대적으로 단일 패션을 갖다가 너무 좀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니면 우리 스타일을 갖다 이제 추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 발전의 방향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이 추구해 가야 되는데, 그런 발전의 방향은 뭐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이 정부 수준에서, 또 내셔널은 정부죠. 로컬은 지방이죠. 뭐 영어로 써놔서 그런데 글로벌은 세계죠. 그래서 이상적인 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중앙 차원에서 제도도 좀 잘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 차원의 그런 그 특색 있는 제도도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차원의 제도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제도라는 것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정부,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준에서 이제 논의가 다양하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우리 정부 차원의 현안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갖다 조화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장과 분배라는 것을 갖다가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의 현실이다. 성장과 분배를 아까 했던 얘기로 하면 파이 키우기와 파이 나누기를 갖다가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로컬 거버넌스 측면에서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압축 도시라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쉽게 얘기하면은 지역을 다 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역의 발전 거점을 중심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뭐예요? 시보다는 광역시가 좀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방이 죽는 이유는 광역시가 죽어서 지방이 죽는 것 같아요. 적어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제대로 뭐예요? 살아야지만 그나마 지역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데 그런 광역시가 무너지면서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시군으로 가도 뭐예요? 중심과 주변의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조율할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 같은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기본 몇 가지 개념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공 부문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공공이라는 것은 뭐 정부나 지방 이 공공 기관들을 갖다 이제 통칭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 부문이 나름의 역할을 하고 또 민간 부문도 뭐예요? 민간 부문에는 비영리 단체와 시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기 나름의 그런 이 역할을 갖다가 이제 좀 분명히 인지하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얘기 중에 이제 몇 가지 이론적인 얘기에 이제 나왔던 거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효율과 공공이란 문제를 갖다가 조화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너무 효율적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공공성만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조화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조화로운 그런 발전을 갖다 이제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인식해야 될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공공성 얘기가 많이 강조가 되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공공성이에요.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좀 더 늘릴 것이냐라는 그런 거.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은 지역의 입장에서 뭐예요? 균형 발전을 시켜달라는 얘기죠. 우리가 수도권에 일방적으로 치이기보다는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고유한 그런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배려 내지는 이제 균형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가치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인식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너무 효율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공공성을 잃어버릴 우려 같은 것들이 이제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균형이라든가 뭐 좀 폭넓고 좀 이 약자를 배려하는 발전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거를 좀 더 좁게 보면 지역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낮춰서 보면 아까 했던 걸로 지역 차원의 균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나라 안에서 균형을 계층 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나가서 보면은 지금 여기 나온 얘기는 좀 세계 차원에서 뭐 그런 얘기들을 갖다 이제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얘기인데 유엔에서 추구하는
발전의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유엔에서 추구하는 그런 발전이라는 것도 이제 과거 전통적인 빈곤 퇴치 개념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넘어서서 보건의료라든가 공중위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개념들을 갖다 이제 좀 균형 있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단순히 뭐 낙후 지역을 갖다 개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인간적인 그런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게끔 부분들을 갖다 이제 끌어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 그러니까 일단 목표는 편향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균형 있는 그런 목표 설정을 하고 그래야지 이 지구촌 자체가 살기 좋은 그런 지구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뭐 이거를 갖다가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유가치란 말로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느리는 발전, 줄이는 발전 하나 중간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느리는 발전이 있고 줄이는 발전이 있고 나누는 발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누는 발전이란 개념을 갖다 이제 우리가 공유가치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공유가치라는 것은 모두가 행복한 그런 제도나 이제 상태를 갖다 이제 추구한다라는 모두가 다수가 행복한 소수만 행복해서는 안 되고 다수가 행복한 지역, 나라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이제 이 몇 가지 또 쟁점 같은 것들이 최근에 뭐 어떻게 하면 지방의 그런 이 삶의 질이라든가 공공 서비스를 갖다 이제 높여줄 것이냐 얘기와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 자치경찰 얘기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의 시청으로부터 많은 그런 문화복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공중보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시청에서 뭐예요? 좀 경찰이라든가 이런 이 지역사회의 그런 이 방법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해결해주는 자치경찰제 얘기 같은 것들도 이제 하나의 현안으로 이제 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관공서가 경찰서고 지서잖아요.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 때문에 그것도 공공 서비스인데 시민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서는 좀 안 되겠죠.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우리 자치경찰제 지금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논란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자치경찰제 모델은 일본 거랑 아주 흡사해요. 일본 거랑 아주 흡사한데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되게 이제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나라인데 이 언제부터 자치경찰제를 했냐라고 얘기하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패전하고 나서 미 군정이 왔죠. 기존에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은 뭐예요? 군국주의 일본은 되게 권위주의적인 정부였어요. 근데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그런 과거의 잔재를 아직도 끌어안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가고 있는데 일본은 이미 뭐예요? 패전 직후에 다 바꿨어요. 이게 주민의 그런 이 편익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그런 만족과 비민주주의적 권위적인 대표적인 제도다. 그래갖고 일제 순사 마인드를 갖다가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은 1947년에 이미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60년 동안 계속 일본 거를 계속 가지고 온 거죠. 너무 늦은 거죠. 뭐 일본이 이제 그렇게 바꾸게 된 그런 이유는 이제 패전국으로서 여러 가지 과오를 씻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만 지방 분권에 대한 그런 인식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보다 좀 앞섰기 때문에 그런 이 모델 같은 것들이 이제 이 필요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제가 이제 자치경찰이 왜 필요하냐라는 것을 민주주의, 권위주의 구도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가 이제 권위주의의 유산을 갖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탈피하기 위한 그런 자의반 타의반이에요. 이건 미국이 시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시켜서 일본 아메리칸 모델에 이제 비슷한 자치경찰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 모델을 갖다 한다라고 했지만 아직 자치경찰까지는 이제 못 가서 뭐 자치경찰제가
주민의, 그러니까 지역의 권한을, 지역에 대한 봉사 마인드를 갖다 강화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필요한데, 또 여러 가지 반대 논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고,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서 일단 여건이 좋은 그런 이 수도권이라든가 세종시 같은 데부터 먼저 하고, 충남 같은 데는 좀 늦게 하게 될 거예요, 자치경찰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좋은 질문해 주신 그런 요지가 뭐냐면 소방 얘기예요. 그 소방은 이미 지방직으로 이제 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소방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국가적으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안전입니다. 안전.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가장 히트했던 말이 뭐냐면 사회적 가치였어요. 사회적 가치였었는데 올해 들어서 가장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얘기가 이제 안전 문제인데, 이 안전 문제에 대한 완결성을 높이고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안전이라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건데, 여러분들 돈 먹는 하마,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분야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복지하고 안전이에요. 복지하고 안전인데, 이걸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한테 과감하게 투자라고, 복지 서비스 늘려라, 안전 수준 높여라 라고 얘기하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이 이제 좀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소방이라는 것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방직으로 예산을 늘려서 가면 좋은데, 현실의 문제는 뭐예요? 이 재정의 문제라는 것이 되게 경직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단기간에 돈이 많이 드는 분야라든가 투자해야 될 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좀 보편성을 갖다가 확보해야 될 그 얘기 중에 이제 또 하나를 더 추가하자라고 얘기하면 바로 다음에 나올 얘기인데, 수돗물 얘기입니다. 지금 논사는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를 갖다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수도 요금이 동네마다 들쑥날쑥하고 심해요. 충남시군을 다 합쳐갖고 단일 요금제를 갖다가 좀 한번 해보겠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악하니까 일단 우리한테 요금 받아갖고 이제 이 논산이라든가 부여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수도 요금이 아산하고 천안은 되게 싸거든요. 근데 부여라든가 이런 데는 좀 비싸요. 논산도 좀 비싼 쪽에 가고, 이걸 하면은 약자 보호라든가 지역 균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단일 요금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재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방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계속 지방자치단체 재정 능력이 없는 부분한테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은 결국은 단기적인 해결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중앙이 개입해야 될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단기적으로 재정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복지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광역화시켜서 가져가고 돈을 더 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소방이 지금 지방직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직으로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지만은 보다 안전하고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고, 이거를 소방만 띄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복지, 경찰, 소방, 수도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서 이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왜 중앙정부가 책임을 갖다가 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도 수도 요금 같은 것들이 이제 수공에서 논산이 전국 최초로 했어요. 제가 이제 이 과정을 갖다 이제 지켜봤었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수자원공사가 민간 회사는 아니에요. 공기업이죠. 그래서 그거를 민간 위탁과 구별해서 공공위탁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공에서는 이걸 권역을 좀 확대해서, 왜냐하면 논산만 해갖고는 효율성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여라든가 주변에 있는 서너 개를 합쳐서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고 있고, 도에서는 도를 통째로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제도의 장벽이라든가 재원 배분의 문제 같은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약간 소견입니다만, 수도요금은 정말 빨리 단일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약자가 많이 내고 부자가 조금 내는 그런 전국적인 그런 편차의 문제 같은 것들을 해소해야지만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해해 주십사. 뭐 이렇게 절충 대안으로 이제 재정은 중앙으로부터 오지만은 신분만 국가 공무원을 해놓고 지휘 체계라든가 운영 체계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제해 두는 그런 쪽으로 제도 개선이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좋은 제도를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이 자치경찰제도 많이 반대가 있어요. 특히 현직 경찰들 같은 경우도 반대가 심해요. 왜냐하면은 당장 자치경찰 되면 국가경찰이었었는데 내가 국가공무원이었었는데 내일 모레부터 뭐예요? 충남지사의 그 지휘 통제를 받는 지방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경찰 공무원들의 불안 심리 같은 것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또 크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를 받는데 여러분 만족도 가장 낮은 거 보면은 어디가 나올 것 같아요? 경찰이 가장 낮아요. 그 얘기는 업무의 특성도 있지만은 그만큼 뭐예요? 가까이 안 갔다라는 얘기예요. 경찰이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전화 만족도 조사하고 뭐 만족도 자치단체 비교하고 순위 내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정말 치열한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데가 법원, 경찰, 검찰 뭐 이런 데는 정말 안 돼요. 거의 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좀 바꾸어 가기 위한 그런 개혁 같은 것들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방 분권이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뭐 하자라는 것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좀 정당한 권리를 갖다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를 갖다가 찾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충남이 가장 지금 앞서서 상수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요. 도로 광역화해서 좀 보편성이라는 게 단일 요금제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하겠다라는 건데, 뭐 좀 가장 먼저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은 좀 이렇게 브레이크가 계속 걸려 있어요. 근데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논산시에서는 찬성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수돗물은 주로 다 팔당댐에서 이렇게 이제 오잖아요. 한강변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저 몸통 한 서너 배 되는 엄청난 송수 관로를 통해서 팔당댐 물이 인천이라든가 수도권 곳곳으로 다 가요. 그리고 그 물은 톤당 뭐예요? 상당한 금액의 그런 기금을 갖다 이제 한강 수계 기금을 갖다 내고 그 기금을 가지고 이 댐으로 인해서 팔당댐의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류 지역 주민들한테 그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코끼리 비스켓 수준의 그런 정당한 가치 계산을 갖다가 폭넓게 해서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좀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뭐예요? 좀 도시에 사는 사람들 다수의 좀 논리, 좀 좁은 의미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이 되다 보니까 좀 낙후 지역이라든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같은 것들이 안 된 측면이 많다.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는 이 경제성이라는 잣대만으로 보면은 지역 균형 발전 절대 될 수가 없다. 경제성과 더불어서 좀 이런 약자 배려,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고려 같은 것들이 같이 가야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거를 오늘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고 가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것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지금 질문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균형 발전, 지역에 적합한 좋은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제안을 하셔야 되겠죠. 요구를 하셔야 되고, 뭐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좀 너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너무 없어요. 다 간접 민주주의, 지방의 의원님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긴 합니다만 전달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얘기는 이제 끝났고요. 사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는 제가 번역해서 썼던
싱가포르의 역동적 거버넌스라는 그런 책에 있는 엑기스예요. 책 한 권을 요 그림 하나로 요약을 내는 거예요. 왜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경쟁력을 발휘하게 됐는가를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가 자기 책을 쓰고,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서 결론으로 제시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논산시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논산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들이 있어야 돼요. 공무원이라든가 뭐 유능한 인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문제 해결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뭐 요구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사회가 다투는 문화가 아니라 뭐예요? 합의하고 건설적이고 좀 협동하는 그런 건설적인 뭐예요? 문화가 필요해요. 문화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논산시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부도 뭐예요? 옆에 있는 다른 그런 부여라든가 아산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이 나중에는 잘 되기 어렵다. 먼저 해야 된다. 먼저 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창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벤치마킹 같은 것들도 열심히 하고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냥 먼저만 해서는 안 되고 꼼꼼하게 뭐예요? 부작용을 따져봐서 신중하게 해야 돼. 일 처리를 꼼꼼하고 신중하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루 생각하기는 뭐냐 그러면은 아까 첫 시간에 제가 정면교사, 반면교사 얘기했죠. 그러니까 남의 잘된 거 못된 거 골고루 뭐예요? 다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든가 제도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미리 생각하기, 다시 생각하기, 두루 생각하기를 통해서 시민들의 요구라든가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그런 탄력적인 정책을 통해서 역동적 거버넌스라는 아주 이 솔루션을 갖다 이제 그 해결책을 많이 만들어내서 뭐예요? 이게 예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랑 리칸유 시절까지만 해도 우리가 싱가포르보다는 그래도 좀 낫었는데, 요즘은 싱가포르이 제도약에 성공하면서 일본보다도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싱가포르 1인당 GDP는 거의 7만 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3만 달러 넘었죠. 싱가포르가 이렇게 도약하게 된 비결이 여기에 있다. 창의적인 그런 그 아이디어. 제가 몇 가지 일화를 설명하면은, 여러분 그 새마을 운동할 때 화토침은 어땠습니까? 잡아갔죠? 이 동네에서 그 화토침을 일벌 100개 차원에서 아주 잡아갔어요. 별로 판돈이 크지 않아도 다 구속 수사하고 그랬어요. 싱가포르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리칸유, 박정희 이 두 분은 아주 비슷한 분이어갖고 아주 뭐 친밀하게. 그래서 리칸유 아들이 리센누이라고 지금 총리라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둘이 또 아주 친했어요. 뭐 같은 이 아주 친한 그런 사이였으니까. 근데 새마을 운동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도박을 엄단하던 싱가포르가 아들 리센룽 시절이 되면서 세계 최고의 도박장을 갖다가 이 싱가포르에 만들었어요. 중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돈 벌기 위해서, 원래 싱가포르는 도박, 뭐 쉽게 얘기하면 껌, 이런 거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채찍으로 막 패요. 태형이라 그래서. 그런 나라였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제조업으로 먹고 살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이제는 뭐예요? 서비스업으로 먹고 사는 시대다. 그래갖고 뭐예요? 싱가포르가 새마을 운동 스타일로 아주 금욕하면서 살던 싱가포르가 요즘 내세우는 표현은 라스베가스를 배우자. 라스베가스를 배우자. 그러니까 싱가포르를 라스베가스처럼 해서, 우리는 지금 도박장 못하고 있잖아요. 복합 리조트라고 하는 거 못하고 있는데, 그거 부작용이 심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는데, 싱가포르는 과감하게 해갖고 뭐예요? 어떻게 보면 좀 앞서 나간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싱가포르를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도심지가 예뻐요. 특히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예쁜 이유에는 공원을, 아주 친환경적인 공원뿐만 아니라 뭐 바오밥 나무처럼 이런 희한한 디자인의 그런 이 현대적인 공원, 뭐 이런 것들이 막 싱가포르 곳곳에 가보면은 공원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원만 이렇게 따라다녀도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싱가포르 가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제가 공공파이 만들기라는 책을 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가 6년 전에 싱가포르 가서 보고 좀 놀래갖고
본격적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국의 그런 성공 사례, 그래서 좀 힘든 일이었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대학 교수가 쓴 책을 번역까지 한 거는 이거는 좀 국내에 좀 그 소개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책 제가 그 번역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전부 다 무료로 다 한 권씩 보내줬어요. 인쇄 안 받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좀 따라하라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좀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 그림을 보고 우리도 이 그림처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제가 많이 설명을 못 드리는데 곱씹어 보시면서 싱가포르 성공 비결이 여기 있구나라는 거를 갖다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렇게 좀 의미 있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싱가포르 성공 사례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싱가포르 성공 사례와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 중에 이제 싱가포르는 남반부일까요? 북반부일까요? 싱가포르는 북이 1도에 있어요. 원노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38도선에 있죠. 싱가포르는 북이 1도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싱가포르는 상징이 원노스예요. 그래갖고 싱가포르는 영국 군대가 도심의 요지, 우리로 치면은 용산 같은 데거든요. 그거를 공원형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세계 유수의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싹 다 유치를 해갖고 그 원노스에 가면은 세계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다 와 있어요. 그래갖고 세계적인 그런 좀 클러스터로 이제 육성한 그런 성공 사례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는 원래 뭐 물이 부족한 나라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하수도 정수해서 먹을 수 있을지, 물론 하수를 바로 정수해서 먹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싱가포르 도심에서 나온 하수를 바다로 보내면 그냥 방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바다에다가 이 방조제처럼 뚝을 쌓아놓고 그 물을 저수지 같은 데다가 이제 다시 펌핑해갖고 저수지에서 자연정화를 시켜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정화해서 이제 이 하수를 갖다 이제 정화해서 먹는 그런 형태로까지 이제 간 그런 거고, 요 복합 리조트는 말이 좋아서 그렇지 도박장이라 그랬죠. 그런 서비스업 육성한 그런 사례들. 그 다음에 뭐 이게 좀 너무 기업 편향적이긴 합니다만 되게 기업 유치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 간소화에도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형식주의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과감하게 좀, 그래서 되게 싱가포르에서는 실용주의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성공 사례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만들어냈다라는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싱가포르의 유명한 데가 마리나 베이 리조트라고 수영장 지붕에 있는 수영장이 건물 3개 위에 호텔이 있고 그 지하에 가보면 수영장 크기만한 도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지하에 가서 도박하고 애들은 저 위에 가서 수영하고 오래오래 체류하면서 하라고 이제 그런 복합이라는 게 가족 단위 관광객이라든가 단체 관광객들을 갖다가 마이스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단체로 유치해갖고 뭐 단체로 이제 떼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구상이죠.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성공시킨 그런 사례가 있고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또 이제 이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가 썼다는 싱가포르 성공 비결을 담은 역동적 거버넌스라는 책인데 제가 번역한 그 책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싱가포르의 그런 우수 사례를 소개한 책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책 안에 보면은 이런 사례들이, 우수 사례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공직자들이라든가 지역 발전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은 뭐 일단 남이 잘한 걸 좀 보면서 요거를 우리한테 어떻게 내가 소화할 거냐를 고민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제가 한 5년 전에 썼던 칼럼인데, 싱가포르가 비슷한 나라가 아일랜드란 나라가 있어요. 아일랜드란 나라가 있는데, 아일랜드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 옆에, 그러니까
영국을 일본이라고 치면 돼요.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를 수백 년 동안 하다가 어거지로 독립이 됐는데 그 독립도 통째로 된 게 아니라 북아일랜드는 껴주고 지금도 막 그냥 그 내전이 아직도 내전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이 북아일랜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이 첨예하게 종교 갈등, 영국 사람들은 신교를 믿고 아일랜드 사람도 구교를 믿다 보니까 이 아일랜드란 나라예요. 아일랜드란 나라인데 이 아일랜드가 못 살고 아주 굶어 죽는 태반이 굶어 죽어서 다 이민 가던 그런 나라였었는데 최근에 고속 성장을 했어요. 고속 성장을 했는데 그게 너무 양적인 거에 치중한 고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결말이 안 좋았어요. 고속 성장을 했는데 갑자기 거품이 빠지면서 경제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 아일랜드, 그래서 우리가 발전을 하는데 성장을 빨리 하는 건 좋지만은 거품을 자꾸 이렇게 키워가는 그런 뻥튀기 스타일의 성장은 결코 끝이 안 좋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만한 그런 사례가 이 아일랜드다. 그리고 싱가포르도 제가 볼 때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7만 달러 되는 과정에는 대부분 부동산 거품이라는 것이 낑겨 있는데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20년 하면서 경기 침체하면서 이제 많이 거품이 이제 빠졌죠. 근데 일본도 결국은 부동산 거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품 너무 좋아하면은 뒤끝이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소개한 그런 것들이 되겠고, 그리고 일본 얘기 이제 싱가포르 얘기했으니까 이제 일본 얘기를 하는데 일본 가보면 이제 나름대로 얄밉긴 하지만 잘 수도 동경 같은 경우도 기가 막힌 그런 경쟁력을 갖다 이제 유지하고 있고요. 많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도 가보면 제가 여기 싱가포르 아까 원노스 얘기했잖아요. 싱가포르의 그런 원노스의 첨단 산업단지가 있는 것처럼 일본에 가면 로pongi 힐이라는 데 가보면은 정말 세계적인 그런 오피스 빌딩들이 딱 포진하고 있고 그런 데를 통해서 세계인들이 가서 이제 살고 싶고 오고 싶고 한 그런 이미지가 드는 그런 지역을 갖다 이제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싱가포르도 그렇고 아일랜드도 원래 고속 성장하게 된 이유는 더블린이란 도시가 되게 살기 좋고 놀기 좋은 그런 도시예요. 물가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라든가 IBM이라든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한테 너 어느 나라 브랜치에 가서 근무할래? 브랜치가 지사거든요. 그러면 가장 높게 나오는 게 아일랜드 더블린, 그 다음에 싱가포르, 동경 이렇게 나와요. 그게 깨끗하고 살기 좋고 먹을 거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이나 인천은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망했죠. 그런 이미지가 좀 이렇게 품격을 낮추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싱가포르 벤치마킹 한 것처럼 이제 마이산업이라 그래서 이제 이 대규모 컨벤션, 그 다음에 이제 위락, 예를 들어서 태양의 서커스 같은 그런 공연 같은 것들도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발전을 갖다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사례고, 런던도 최근에 산업도시, 세계 최고의 산업도시가 런던이었었는데 요즘은 런던은 산업도시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문화도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런던이 이 문화도시가 이제 되고 있는 그런 도시재생 같은 것들을 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의 그런 특색을 살리면서 여러 가지 그런 다 밀고 하는 그런 발전이 아니라 미는 건 뭐라 그랬어요? 재개발이라 그랬죠. 있는 흔적을 살리면서 하는 게 이 도시 재생인데, 제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싸다는 반포 재개발하는 거 가서 이렇게 사진 찍으러 한번 가봤거든요. 뭐를 남겨놨나 했더니 팔각정 관리사무소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빌었어요. 그것도 최근에 이제 유적을 남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옛날 아파트에 가면 팔각정 스타일의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그거 하나 남기고 나머지는 싹 그냥. 그래서 과거의 그런 흔적을 갖다가 말살하는 재개발보다는 영국은 도시 재생을 통해서, 특히 영국은 예전에 이제 이 유명한 항구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예전엔 방파제가 없었기 때문에 강에 항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항구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 항구였던 런던항을 재개발해서 그 좀 여러 가지 멋진 그런 지역으로 이제 그 재개발한 그런 사례. 그걸 도크랜드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인천에 가보면 도크 있잖아요. 도크. 그 도크를 다시 재개발해갖고 송도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런던이 이제 멋지게 부활한 그런 사례. 그래서 사진 제가 몇 개 이제 가서 찍어온 거를 좀 보여드리는데, 이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임대주택이라든가, 여기 지금 보면은 되게 비싼 땅인데, 이게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쫓겨나지 않게끔 다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약간 런던 스타일의 도시 재생의 특징이 되겠고, 지금 요거는 뉴욕이에요. 뉴욕에 이제 우리 서울역 앞에 가보면 그거 하이라인이라고, 뉴욕에 이게 지금 하이라인인데, 여기 하이라인이 여기 이제 이 철로가 가는 그 위에다가 이제 공원처럼 꾸며놓은 건데, 요 바로 옆에는 요게 지금 보이는 요게 철도 기지창이에요. 그러니까 철도 기지창 주변에 들어가는 철로를 갖다가 다 이제 재활용해 갖고, 지상 부분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게 하고, 이 나머지는 다 지하로 하고, 주변을 다 이렇게 고층 빌딩으로 재개발하고 있는. 근데 런던도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철도 기지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뭐 헬리콥터 장 같은 것들을 갖다 유지하고 있고, 요거는 맨체스터예요. 박지성이 뛰었던 그 맨유 구장 옆에 있는 건데, 여러분 맨체스터는 세계 최초로 증기기관차가 다녔던 그런 산업도시. 여기 가보면은 다 산업혁명 때 지은 빨간 벽돌 건물이 지금도 대다수인데, 그 공장 건물들, 빨간 벽돌 건물들 있는 도시를 요즘 어떻게 바꿨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디어 시티라고 얘기해요. 우리로 치면 상암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체스터라는 산업도시가 요즘 미디어 시티로 이렇게 재생을 하고 있다. 요 밑에는 포항 운하입니다. 여러분들 포항에 운하가 생겼다라는 거 최근에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포항이, 제가 이 강의를 예전에 포항시청에 가서도 했는데, 포항시청이 요즘 내세우는 게 뭐냐면 창조 도시를 하겠다. 포항이. 그러니까 포항이 맨체스터처럼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 철강 도시였던 포항이 앞으로는 관광이라든가 서비스. 그러니까 포항이 사실 철강 도시로만 알려지지만 거기 가면 문화유산이라든가 관광 자원이 무진장 많아요. 그리고 이 운하도 있고, 여기 가보면은 배도 하나 있어요. 이게 격침돼서 이제 했던 천안함인가요? 천안함이랑 동급의 그런 배인데, 포항함 이름이 있었다 그래갖고 이게 퇴역한 다음에 포항 운하에 갖다 놓고 무료로 이렇게 보게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포항에 볼거리 많이 만들어갖고, 여기 지금 막 마리나도 있잖아요. 포항이라는 도시가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그래서 논산이라는 데도 뭐예요? 패러다임 체인지를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런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좀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로마예요. 로마 콜로세움의 그런 건데, 제가 유럽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노틀담 성당,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는 게 불탔잖아요. 이 프랑스에 가보면 온통 대리석이에요. 온통 대리석인데, 영국에 가봤더니 온통 적벽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영국은 되게 실용적이고 프랑스는 되게 뭐예요? 좀 약간 화려해요. 그러니까 적벽돌이고 하나는 대리석이에요. 근데 이태리 사람들은 적벽돌과 대리석을 이렇게 조화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건물에 보면은 적벽돌이랑 대리석이랑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좀 특징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좀 비유하자면은, 은유적으로 하자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혼합이 잘 돼야 돼요. 혼합이 잘 돼야 되는 적벽돌과 대리석의 그런 혼합이라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쓴 칼럼 제목이에요. 제가 유럽 여행 갔다 와갖고 적벽돌과 대리석 문화에 교훈해갖고 이제 썼던 칼럼이 있는데, 이런 사진을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발리 가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또 휴양 도시예요. 여러분 발리 아시죠? 휴양 도시로서 요즘 디지털 노마드라 그래갖고 사무실 없이 일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사업가들이
발리 우봇이라는 고산 그 마을에 와갖고 싼 데서 근무하면서 뭐 요가도 하고 그 다음에 마사지도 받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음식도 먹고 이렇게 살면서 뭐예요? 아주 생산성 높은 그런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단양이라든가 평창이라든가 영어는 뭐예요? 발리처럼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얘기를 갖다 이제 써준 거고, 이거는 바이칼입니다. 바이칼. 바이칼도 엄청난 그런 청정지대고 아직도 샤머니즘이 살아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바이칼 지역은 우리 민족이 이동해 온 그런 시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바이칼에 가보면 우리랑 똑같이 생긴 원주민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칼에 있다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온, 이거는 이가수예요. 이가수. 세계적으로 가장 멋진 폭포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건데, 이런 휴양 마인드를 갖다가 살릴, 뭐 논사는 좀 약간 어렵긴 하겠지만 꼭 우리가 이제 이 테마를 잡아야 된다. 뭐가 됐든지 휴양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테마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어디 여행 가면 반드시 칼럼을 하나씩 써요. 이거는 제가 오사카, 그 다음에 이제 고베, 교토 세 군데를 갔다가 여행하고 와갖고 우리나라 부산, 울산, 경주랑 비교하면서 쓴 글이에요. 똑같아요. 거의 우리나라 동남권이랑 칸사이 지방이 거의 흡사한데, 일주일 동안 제가 여행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뭘 배워왔고 일본의 지방 창생에서 의미 있는 게 뭐였었다라는 거를 썼던 칼럼인데, 나중에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여행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여행기에 나오는 사진이에요. 이게 일본 교토에 있는 게이샤의 추억이라고 여러분들 영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기생집이에요. 기생집. 이 교토에 가보면은 예전에 메이지 유신하면서 동경으로 가버렸지만 그전에는 교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유지들이 와갖고 다 기생집 가고 했던 그런 게이샤의 집들이에요. 그게 지금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이 집단주의 매장 문화, 납골 문화가 있죠.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거는 뭐 집안 납골이 아니라 회사 납골묘도 있어요. 회사 납골묘. 그리고 무슨 뭐 항공 자위대 납골묘도 있고, 여기 보면은 납골묘에 여기 지금 이거는 우주선처럼 생긴 납골묘도 있어요. 뭐 천당을 초급행으로 가는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재밌게 된 그런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납골묘 단지에 절들이 한 20개가 있는데, 그거를 테마로 해갖고 템플스테이의 명소로 만들어. 그러니까 묘지가 템플스테이의 명소가 됐어요. 일본 오사카에서 전철 타고 갈 수 있는 고야산이라는 데거든요. 이거 정보 없이 그냥 가봤는데, 정말 묘지를 관광단지로 바꾼 그런 고야산 사례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외에도 독일에 가보면 또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 다 지역마다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특색을 살려서, 예를 들어서 뮌헨이라는 데 가보면 BMW가 테마예요. BMW 본사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출고센터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올림픽 공원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혁신도시 모델이에요. 위에는 대구 얘기고 밑에는 부산 얘기예요. 아까 제가 부산 감천 문화마을 이런 거 말씀드린, 나중에 한번 부산의 사모님들이 한번 가보세요. 볼거리 테마가 꽤 있어요. 여기는 부산의 테마를 얘기한 거예요. 요거는 영국의 가장 휴양지, 우리나라 경주 같은 데가 바스가 목욕탕이라는 뜻이거든요. 베스.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유명한 그런 이 도시인데, 이 휴양지 가서 제가 뭐 휴양을 하고 온 게 아니라 뭘 배웠냐 그러면은 통합민원센터라는 걸 배웠어요. 여기 보면은 이 제목이 뭐예요? 원스톱 샵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게 뭐 쇼핑센터가 아니에요. 행정기관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게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자원봉사단체가 됐든 주민단체가 됐든 한 군데 다 모여 있어요. 그래갖고 한 번에 가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한 번 가고 다 한다. 그래서 원스톱 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서 한 번에 장 보는 것처럼 민원 처리도 장 보는 데처럼 샵이란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요거는
보스턴에 가서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이 보스턴에 가서 보시면은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매일 놀러만 다닌 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의미 있는 걸 찾으러 좀 그 잠시 갔던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여긴 도서관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데가 단순히 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문화센터의 역할을 갖다 겸하고 있고, 젊은이들한테는 이 도서관에 보면은 이게 요즘 유행하는 카페처럼 다 꾸며놨어요. 그래갖고 커피를 하나 빼갖고 가서 앉아서 밖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제 그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는 그런 이 도서관, 그리고 이거를 갖다 일종의 도서관 특구 개념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서 이제 도서관 서비스가 아주 잘 된 뭐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위스에 가봤더니 협동조합이 잘 돼 있어요. 유럽은 협동조합, 생협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농협만 있죠. 근데 농협뿐만 아니라 생활협동조합 같은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그 발전한 사례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그 볼 수가 있고, 제가 경관이 멋지기로 유명한 데를 갖다가 하나 딱 해놨는데, 이게 제가 여태까지 다닌 거 본 것 중에 최고 멋있는 데인데, 스위스 베른이라는 데요. 그 김정은이 유학했던 스위스의 수도인데 정말 고품격 도시예요. 아주 청정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그 도시를 보면은 정말 그 디자인 같은 것들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물줄기를 따라가면서 이제 그 어찌게 돼. 이거는 베네치아라는 그런 그 수로 도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역을 잘 가꾼다라는 것 자체가 지역 발전에 또 주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 되겠고, 이거는 남미입니다. 남미. 이 남미에 여러분들 그 볼리비아라는 못 사는 나라에 가봤는데, 이 나라는 세계에서 최고 높은 데 있는 나라예요. 3,900m의 수도가 있어요. 3,900m에. 3,900m의 수도가 있는데, 이 나라에는 빈부격차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은, 부자는 낮은 데 살고 가난한 사람은 4,000m에 살아요. 그래서 3,700~800m에는 부자들이 살고 4,100~200m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데, 이거를 출근하려면은 뱅글뱅글 돌아서 오면 1시간 반, 2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라파즈 같은 데는 대중교통이 케이블카예요. 케이블카. 이 라파즈의 이 대통령이 이제 시민 친화적인 교통수단을 강구하다 보니까 케이블카를 관광수단이 아니라 뭐예요? 교통수단으로 좀 만든 뭐 그런 이 고산 지역의 그런 아이디어 사례 같은 것들도 있고, 이거는 부에노스 아리에스라고 이제 아르헨티나 사례인데, 여기도 보면은 아르헨티나 뭐 못 사는 나라로 알고 있어서 가봤는데, 제2의 파리라고 얘기하고 엄청난 옛날에 잘 살았던 흔적 같은 것들이 남아있고, 재개발 지구 같더니 우리나라 송도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물가도 서울 수준이에요. 되게 이제 높아요. 근데 여기도 뭐예요? 남미 국가들이 다 그렇듯이 빈부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보카 지구라고 마라도나가 뛰어놀던 축구하던 동네 가보면, 보카 주니어스 구장 옆에는 낮에도 함부로 다니기 어려워요. 좀 치안이 안 좋고. 그리고 그런 지역에서는 좀 테마가 뭐 그냥 노는 거예요. 뭐 탱고 이런 거, 이런 이 스타일이고 이제 뭐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국내 사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잘 보여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사례를 잘 벤치마킹 해갖고 우리한테 맞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도시발전 사례를 사진 몇 장 보면서, 서울에 지금 가장 비싼 평당 5천만 원짜리 있는 반포 재개발 지구 현장을 제가 이제 사진 찍었던 거고, 이거는 청계천이죠. 청계천. 그리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의 이제 도시 기반 시설, 아까 얘기했던 송수관, 팔당댐 물이 이런 송수관으로 보여요. 이 한강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기반 시설, 이건 청담대교 같은 경우에는 철로와 차도가 같이 있죠. 2층 교각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좀 볼만한 그런 얘기고, 이거는 벚꽃 필 때 가보면은 진주라는 데가 남강이 지금 부산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남강물을 노리고 있어요. 낙동강물은 지금 거의 하수구물처럼 되다 보니까 남강물을 갖다가 끌어오고 싶어 하는데, 이건 지리산 물이죠.
근데 이제 그 수량이 적다 보니까 안 줘요. 그래서 함양에 댐 하나 더 줘갖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양강 댐 같은 것들 하나 더 짓고 난강댐, 팔당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부산 경남의 수도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충주댐도 그렇고 소양강도 그렇고 남강도 그렇고 정말 기가 막히게 보존이 되다 보니까 되게 친환경적이에요. 그래서 관광으로 가시면은 좋은 그런 그 테마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 여기는 좀 더 내려간 사천인데, 삼천포 요즘 케이블카가 새로 생겨갖고 이 많은 그런 그 제가 한 달 전에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국내 사례들도 있고 뭐 등등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오늘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